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면접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경영,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사회, 여러 과학, 기술 분야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제에 대해 매우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주된 이슈를 간단히 정리한 이후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을 제시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구상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를 통해 여러 이슈를 파악하시되 최근의 이슈들은 여러 요인이 섞인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학년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는 2023년의 여러 이슈를 면접 대비를 위해 정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사 이슈를 너무 깊게 파고들거나 면접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2020년부터 꾸준히 모의 면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 및 면접 답변을 구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전이 모의 면접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면접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팀장이 작년에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를 제작한 만큼 2024학년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는 최대한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슈와 겹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작년의 이슈와 올해의 이슈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 만큼 이전의 콘텐츠도 가능하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경영, 경제 분야 콘텐츠를 예로 들자면 2023학년도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던 금리 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2024학년도에도 적용되는 주제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영, 경제 분야에서의 시사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주제는 중국이 경제 위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는데 최근 중국이 경제 위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로 중국은 부동산이 GDP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부동산이 중국 경제 활성화의 주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고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은 자금과 토지를 끌어오면서 부채를 점점 늘렸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 성장이 주춤하여 국민들이 주택 구매 능력이 감소했고 2020년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것과 겹쳐 집값이 내려가고 부동산 업체들이 부채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2023년 8월에는 중국이 1위 부동산 개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비구이 위안이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타 부동산 업체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연쇄 디폴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최고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의 2023년 7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6% 정도인데도 우리나라 청년 실업 위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영향인지 중국은 7월부터는 연령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도 증가한 데다 위에서 말한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니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수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 첨단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또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니 수출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인접국이기도 하지만 수출 주요 국가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한다면 수출을 경제 원동력으로 삼는 우리나라 역시 경제 성장이 저해되겠죠. 또 경제 2위 대국인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세계 경제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 중국 경제에 지속되는 여러 위기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미중 패권 경쟁이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번째로 피크 차이나란 무엇이며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전망은 어떠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와 50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가계부채란 한 집안의 빚을 의미합니다. 2013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1위에 해당하며 100%를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의 큰 위기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그 이유는 빚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흐름도 약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 원인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족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낮을 때 어서 사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여 어떻게 되든 간에 부동산에는 투자를 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참고로 가계부채는 보통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에는 코로나19, 전세가격 상승, 대출금을 통한 주식 투자 등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겹치나 이 팀장은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단편적인 부분만 서술한 것이니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금리 및 경기 불황 속에서 세계적으로는 긴축 재정 및 디레버리징이 추세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 열풍 속에서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도 꾸준히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은행들이 총 대출 한도를 늘리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과 겹쳐 가계부채가 또 급증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만이 원인은 아니고 최근 대출을 받기 전반적으로 용이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해 해당 상품의 나이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로 금리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네 번째로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도입 취지와 그 영향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상호금융이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끼리 즉 우리끼리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수가 218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은행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은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제1금융권보다는 리스크와 수익성이 둘 다 높은 상품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편인데 2019년경 부동산 호황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 대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점점 올라가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런저런 뉴스가 매체를 타고 또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추정 연체율이 6.4%에 육박하여 부실금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거기에다 7월에는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600억 원대 대출 채권 부실로 인근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들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소규모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으로 인해 48시간 만에 파산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러한 뱅크런은 은행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무조건 보호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라도 어떻게든 환급을 보장할 테니 예금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또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요. 7월 중순경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해둔 고객들은 근심이 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상호금융기관의 개념과 특징, 두 번째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의 이유, 세 번째로 뱅크런 개념과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 네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 뱅크런이 이전보다 치명적인 이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경영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경영 경제 분야의 이슈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문화 미디어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7월 트위터가 돌연 X로 바뀌어버린 것부터 시작해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께서도 오늘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TV 수신료의 분리징수입니다. 여태까지는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2,500원씩이 합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성격에서 기인하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과 광고 등의 민간 자본으로 수익을 올리는 민영방송과 다르게 공영방송은 국가나 자본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자율적인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입원이 국민들이 수신료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는 기존처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해 납부하지 말고 이를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방송 측에서는 줄어들 수신료에 의해 공영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도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모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징수하는 전기요금은 3개월 이상 미납 시 단전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TV 수신료는 납부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영방송을 잘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내지 않으려 하는 가구가 늘어나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최근 TV가 없는 가구도 늘어나는 만큼 TV 수신료 자체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 수신료가 줄어들고 TV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신료를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신료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할 자원이 줄어들고 그 적은 자원도 새롭게 징수 비용에 투자해야 하니 콘텐츠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KBS 등 공영방송과 다른 민영방송과의 차이를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KBS에서 경영 문제도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우려되는 KBS의 위기에 그렇게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공영방송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번째로 TV를 시청하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각 방송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누누TV를 비롯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누누TV는 2021년 6월 만들어져 2023년 4월 폐지된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OTT 이용료를 납부하기 싫은 이용자들이 누누TV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여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2021년 10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꾸준히 누누TV를 차단해왔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도메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이트인 만큼 불법 도박 광고를 붙여서 이익을 얻었으며 영상 저작권 보호 협의체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국내 OTT 업체 등 미디어 업계가 입은 피해가 4조 9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음악이든 영화 드라마든 불법 다운로드 및 시청 문제가 심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하나의 OTT 서비스를 결제한다고 해서 유명한 작품을 모두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예를 들어 더글로리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고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단독 상영하는 식으로 각 OTT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작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특정 작품만을 위해 여러 OTT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더욱 특정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로를 찾게 되고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누TV는 암암리에 알려진 어둠의 경로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가 뉴스 보도로 인해 누누TV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홍보 효과를 낳기도 했는데 이처럼 어떠한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더 정보가 퍼지게 되는 현상을 스트라이샌드 효과라 하니 이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누누TV는 경찰, 국회, OTT 업체, 방송사 모두의 추적을 받기 시작한 데다 트래픽 부담 문제까지 겹쳐 결국 폐지 수준을 밟았으나 제2의 제3의 누누TV가 등장하지 않을지 근본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문제를 뿌리 뽑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누TV를 비롯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당시 누누TV가 성행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를 통해 미디어 업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로 미디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네 번째로 국민들이 저작권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의 초입에서도 언급했던 트위터가 X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지난 7월에는 트위터를 X로 전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의 이름만 봐도 그렇고 1999년 일론 머스크가 금융서비스 회사인 X.com을 창업했던 것으로 보아 일론 머스크가 X라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상당함을 추측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X를 우리나라에서의 카카오톡이나 중국의 위챗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앱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리브랜딩하기 시작한 이후 영상 및 텍스트 콘텐츠에 이런저런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고유 명사와 같이 취급되는 기존의 트위터라는 브랜드와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체해버린 것,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차단 기능을 없앤다거나 점차 유료화 서비스를 늘리는 등의 정책으로 사용자들이 꽤 이탈하여 X라는 새로운 SNS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담이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에서 2023년 7월 트위터 서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틈타 스레드라는 SNS를 런칭하고 1억 명의 유저를 달성하는 데 챗GPT보다 빠른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2023년 8월을 기준으로는 스레드의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트위터 및 X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슈퍼앱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슈퍼앱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전환한 X라는 SNS의 전망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트위터가 X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트위터 사용자들이 다른 SNS로 이탈하고 있는데 트위터의 대체제로 가장 유망한 SNS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와 SNS 유료화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9월 6일 DMA의 규제를 받을 게이트키퍼 기업을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 6개로 확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이유의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첫 번째로 각 회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자사 소프트웨어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금지됩니다. 여러분께서 특정 정보를 검색하면 관련 광고들이
뜨는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처럼 SNS들은 보통 이용자들이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게끔 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광고 때문에 본인이 개인정보가 얼마나 수집되고 활용되는 건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EU의 규제로 인해 이러한 광고 매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 전망되면서 메타에서는 광고가 나오지 않되 유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SNS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SNS의 수익 구조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규제 등 여러 상황이 겹쳐 앞으로 SNS조차 유료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규제와 SNS 유료화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앞으로 SNS를 유료로 사용하는 흐름이 정착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세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 규제와 혁신 지향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화 미디어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AI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매우 큰 화제가 되었던 챗 GPT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챗 GPT 유행에 힘입어 구글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챗봇을 탑재한 빙을 내놓았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성형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초이자 실제로 여러분께도 제일 잘 알려진 챗 GPT 및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생각해볼 거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 챗 GPT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어로 대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대화를 주고받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며 더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챗 GPT에는 2021년 9월까지 정보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업데이트나 정보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까지의 문장은 이 팀장이 챗 GPT에 직접 챗 GPT를 소개해달라고 입력한 결과입니다. 챗 GPT는 이렇듯 문맥에 맞게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정해진 규칙 및 패턴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챗 GPT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GPT라는 언어 모델과 RLHF 학습 기법이 합쳐져 만들어진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 3.5와 GPT 4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우선 LLM이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연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매우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자연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화와 같은 자연어 입력에서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GPT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LLM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는 출력값 산출 시 예측해야 하는 값에 도움이 될 만한 값을 더 집중해서 참고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맥락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PT라는 언어 모델을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인 RLHF를 활용해 미세 조정했으며, RLHF는 인간의 피드백을 보상 신호로 인공지능이 강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언어 모델을 인간이 사용하기 보다 적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챗 GPT 원리와 관련하여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챗 GPT가 기존의 인공지능 및 챗봇에 대비해 가지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거대 언어 모델이란 무엇이며 LLM이 챗봇에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RLHF가 가지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챗 GPT의 한계로 지적되는 정보 신뢰도 문제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챗 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하여 이후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즉 2021년 9월 이후에 업데이트된 지식이 딱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2022년, 2023년에 치른 여러 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도 챗GPT는 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챗GPT를 직접 써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챗GPT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어울리는 답변을 최대한 예측해서 문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무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인공지능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챗GPT 역시 데이터 편향성 또는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인터넷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을 비윤리적인 데이터 역시 챗GPT가 학습했을 것을 우려해 오픈AI는 챗GPT가 윤리 정책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챗GPT에게 직접 대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댄이라는 나쁜 버전의 인공지능으로 역할극을 시키며 이러한 필터링을 오해하거나 해제시키려는 등의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의 기존 규칙을 깨려는 시도를 탈옥이라 부르며 오픈AI에서는 탈옥 및 비윤리적 학습에 대해 꾸준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챗GPT가 2021년 9월 이후의 데이터가 있어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챗GPT도 잘못 학습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답변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겠죠. 만약 챗GPT에게 물어본 정보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경우라면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정말 검색 엔진처럼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잘못된 답변을 진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챗GPT 정보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할루시네이션이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로 챗GPT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때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챗GPT에서 탈옥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챗GPT와 저작권 문제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악, 그림 등의 예술 작품도 만들어내면서 예술은 인간이 고유 영역에 가까우니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던 기존의 생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들은 여러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데이터가 인터넷에 돌아다녔고 챗GPT가 이를 학습했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결과물을 냈는데 무료로 공개하지 않았던 본인이 작품에서 사용한 문장과 매우 유사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원작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챗GPT가 만들어낸 작사, 작곡, 그림, 책 등의 결과물을 통해 누군가 수익을 올린다면 그 수익은 누가 가지거나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이로 인해 예술가들의 입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챗GPT를 창작의 주체로 보는 입장인지 인간이 활용하는 창작의 도구로 보는 입장인지, 세 번째로 챗GPT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처럼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프리 힌트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을 장악하는 형태든 정치인 및 기술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여론을 통제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너무 많이 대체해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형태든, 인공지능 개발이 선두에 선 사람들과 인공지능이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간 격차가 너무 커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 등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규제를 시작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프리 힌튼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한 어쩌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시점부터도 꾸준히 챗GPT 및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재정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가 두각을 나타내는 기사 작성 분야에서 챗GPT가 기사를 작성한다면 기존 기자들의 역할은 기사 작성보다는 챗GPT가 생산한 정보를 검열하고 기자 본인 및 언론의 방향성에 맞게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기술이 발전 그 자체만을 조질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챗GPT가 인간이 많은 업무를 대신해 준다면 인간은 그 시간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바람직한 활용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세 번째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다섯 번째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와 함께 만약
만약 그러할 경우 인간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챗 GPT 및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생활기록부에 친환경 관련 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을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고 환경에너지 분야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모든 전공에 지원할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 할 수 있으니 직접적인 환경에너지 관련 목표를 가지는 학생이 아니라도 오늘 이 팀장이 다루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오염수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이러한 오염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계속해서 냉각수가 필요하고 또 원자로에 균열이 생김에 따라 지하수와 빗물도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에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였으며 추가적인 오염수 탱크를 설치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있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를 방출하는 방법은 고체화 후 지하매설, 삼중수소 지층 주입, 전기 분해 후 공기 중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3가지 방법은 기술적으로 불안전하고 국제 안전 기준도 없는 방안이라 대기 방출 및 해양 방출이 남았고 수증기 방출은 삼중수소가 비로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물을 통해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리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난 원전을 거친 오염수를 방출한 선례가 없을 뿐더러 삼중수소가 희석된다 한들 결국 인체에 축적될 시 인간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원전 오염수 정화 절차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황은 어떠하며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3년 4월부터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 석탄보다는 천연가스가 유해 물질 및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과도기적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갈등 구도가 형성되며 러시아가 보복성으로 천연가스 수급을 제한했는데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겪게 되었고 유럽연합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실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발전 효율이 가장 높고 탄소 배출도 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 분류 체계로 편입시켰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완전한 탈원전을 추진하고 난 후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방금 설명해드린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환경 측면에 있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발전량 비중을 2036년 34.6%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6년 30.6%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으니 여러분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원자력 발전이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두 번째로 최근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다 다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추세인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진다면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유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입니다.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전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기존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쓰레기를 수거한 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다른 쓰레기는 소각한 후 소각장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을 넘어선 남은 쓰레기는 매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매립지도 점점 포화하고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 중 매립은 금지하고 재활용 및 소각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수도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 서울시는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한 부지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결국 최근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확정하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도시 발전 및 지역 민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쓰레기 소각장이 기피시설이다 보니 환경오염 및 유해 물질이나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마포구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구체적으로 원래 750톤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던 기존 마포 소각장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그 옆 지하에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2026년까지 건립하려 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편해 민간 위탁을 늘리든 기존에 매립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살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확대하든 하는 식으로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이 건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수도권에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두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 신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네 번째로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지난 1년만 돌아봐도 기후위기로 인해 각종 산불 및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재난이 늘어났지만 인간이 자연재해를 방지할 역량은 없는 만큼 이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 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세 가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 팀장이 첨부한 그림 및 실제 파일을 통해 정책 목표 및 이행 과제를 읽어보시면 기후위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으니 심각한 건 알겠지만 다소 막연하게 기후위기 피해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폭염,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쌀 에너지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국가 또는 우리나라와 주로 교류가 발생하는 국가에 피해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 인간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장 기후위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후위기로 인해 바뀐 상황에 어떻게 현명하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기후위기 시대 산불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로 분야 및 지원한 전공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기여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로 기후 불평등 문제란 무엇이며 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네 번째로 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또는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환경에너지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학생 여러분께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 생명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 의료 격차 등 작년의 의료 생명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여러 시사 이슈는 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니 의료 생명 관련 전공에 지원하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작년의 콘텐츠도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이 팀장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서
있어서 목소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생명 분야의 첫 번째 이슈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필수 의료란 생명 보존의 필수적인 의료라는 뜻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든 의료를 지칭합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오플런이나 응급실 뺑뺑이처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진찰 환자 수가 적고 수가도 낮아서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점, 보호자의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 그리고 응급의학과의 경우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도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 해당 전공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수요 부족에 대응한 수가 개선,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의 처우 수준 개선,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 등을 담고 있으니 이 팀장이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협의체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함에 따라 각 전공과에서 필수 의료에 지정되기 위한 움직임 및 경쟁이 활발하여 의료계 내부의 분열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필수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현재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번째로 필수 의료란 무엇이며 필수 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면 좋을 것인지, 네 번째로 특히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6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원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의과대학의 정원이 처음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적기도 하고, 첫 번째 주제였던 필수 의료 공백 문제, 그리고 지난해의 의료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사를 더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의사들이 종사하려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의료 수가를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의대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토론 및 토의 주제로 활용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던 학생들을 몇몇 보기는 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주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도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이 출제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다면 올해인 2023년을 기준으로 고2 학생들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 반수 N수생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해당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료 생명 분야에서 세 번째 이슈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며 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겨를이 없기 때문에 미등록 아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입양, 학대 및 유기 등의 범죄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에 대한 법안은 꾸준히 제출되어 오기는 했는데, 사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나 미혼모, 청소년 임신 등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병원 밖 출산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신생아 대상 범죄가 화제가 되면서 출생신고제 관련 법안이 논의에 가속이 붙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되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병원 밖 출산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 시 익명 출산을 부추기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며 출생통보제보다는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나 여전히 병원 밖 출산이나 외국인 신생아 출산과 관련해 존재하는 허점을 보완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누락되고 있으니 이를 의무화해야겠다고만 접근하기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고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와 함께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미혼모 단체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네 번째로 최근 신생아 유기 및 살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물 실험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을 동물 실험 없이도 신규 의약품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의 찬반 자체는 약학과 및 생명과학 관련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보편적인 소재입니다.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은 여태 동물 실험이 의료나 약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약물 독성 및 안전성 시험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뚜렷한 방안이 없으니 동물 실험은 진행하되 기존의 3R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이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은 윤리적 측면 문제를 포함해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요. 탈리도마이드 사건처럼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물 실험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러한 동물 대체 시험법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동물 실험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근거를 각각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생쥐를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동물 실험은 궁극적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네 번째로 동물 실험의 대체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료 생명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의 시사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래에는 교육 현장과 관련한 안타까운 뉴스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겪은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으니 특히 올해의 교육 시사 이슈는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비롯해 다양한 학생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콘텐츠와 동일하게 이팀장이 감기 몸살로 인해 목소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첫 번째 이슈는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해 교권보호사법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들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원까지 발생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실제로 교원들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현실적으로 문제 학생을 통제하고 교육할 만한 수단이 없고 문제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 문제 행동을 활발히 하며 여러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원인으로는 크게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사의 사소한 행위 또는 교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여지를 주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게끔 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에는 학생인권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권리 보호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기에 교권을 회복할 시스템을 정비해야지 학생의 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사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콘텐츠의 분량상 각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의 실제 포스팅을 통해 읽어보시고 교권보호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있다고 간단히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의 경우 단일 질문도 있겠지만
하겠지만 교권 침해 상황을 제시문으로 주고 이에 대한 의견 및 해결 방안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교권 침해 및 교권 보호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교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 방안, 두 번째로 학생이 인권과 교권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교육 현장과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악성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학급이 담임을 맡으면 학습 지도뿐 아니라 조례, 종례, 학적관리,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관리하는 것에 더해 학부모 민원까지 상대해야 하니 업무도 과중하고 방금 다룬 교권 침해 문제에 노출되기도 쉽겠죠. 그러한 노력과 부담에 비해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적은 편이며 사실 실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 담임 수당을 얼마로 올려도 담임에 선뜻 지원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맡으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추가 업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피 업무인 담임 교사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간제 교사들은 비정규직 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해 학생들에게 무시당한다거나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구제 요청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제 교사들이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담임 교사 기피 현상과 관련해 면접 질문이 출제된다면 학생 여러분이 담임 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는 사실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단일 질문으로 담임 교사와 관련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담임 교사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제시문으로 주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담임 직책이 밀리다 경력이 부족한 교사나 초임 교사가 담임 업무에 투입되게 되는 상황이나 앞서 다룬 주제인 교권 침해 문제나 학급 갈등 조율,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를 담임 선생님 및 여러 교과 선생님과 보냈던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수험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교육부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 대학에 전략적으로 지원 및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5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여 2027년까지 30개 정도로 글로컬 대학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총 약 1,0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8개교가 제출한 94개의 혁신 기획서 중 15개의 혁신 기획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대학이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표를 통해 정리해 두기도 했고 교육부에서 배포한 파일을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첨부해 두기도 하였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단독 유형은 크게 이슈가 없지만 두 대학이 통합되는 공동 유형의 경우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경우 교명 사용부터 시작해 입결 차이, 각 캠퍼스 간 교통 지원, 기존 캠퍼스의 이동, 교원 조정 등과 관련하여 각 학교의 교원,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학교를 예시로 들어 설명한 것일 뿐 이는 모든 대학이 통합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경우 인원이 훨씬 적은 부산교육대학교가 초등교원 양성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부산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에 의해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우려 및 반발을 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예비 지정에 선정된 대학들은 10월 6일까지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글로컬 대학 본 지정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글로컬 대학 10개교가 선정됩니다.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가 통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만 충남대, 한밭대는 이번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논란이 생긴 해당 대학들이 실제로 2023년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므로 우선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 최근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육 분야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교육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해 설명해 드렸던 것에 이어 오늘은 우주항공 교통 분야에서의 2024학년도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누리호 2차 발사 및 다누리호 발사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인해 우주항공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는 교통 차량과 관련해 전기차와 관련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2023학년도의 우주항공 교통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전기차와 2차 전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교통 분야에서 첫 번째 이슈는 2023년에 들어 전기차의 판매량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1월에서 8월을 기준으로 전기 승용차가 2021년에는 39,409대, 2022년에는 71,744대 판매되며 급증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67,654대 판매되며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40% 정도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 중 첫 번째는 충전이 불편함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2대당 1개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전기차 충전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충전기가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관리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가 필요한데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절대적으로 꽤 부족할 뿐더러 보통 이러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 충전기는 전기 승용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적고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 트럭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특히나 명절 등 국민들이 이동량이 많은 시기에는 충전으로 인한 불편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급속 충전기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당연하게도 회사와 집을 이동할 때 전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차를 계속 주차장에 세워두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도 현재 주차 시설이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기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라는 것인지 또 완속 충전기의 과충전으로 인해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의 선호도가 떨어진 두 번째 원인은 안정성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완속 충전기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에 더해 고전압 배터리로 인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및 동승자가 탈출하기도 어렵고 일반인이 초기 진압을 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화재 진압 시 필요한 물 및 시간도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고가 커질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하 주차장이 많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든 충전시설이든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압할 것이며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초기 차량 구매 비용은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가 비싸지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유지비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에 의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국내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서 늘어난 가격 부담에 소비자들이 멈칫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자동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을 낮춘 전기차 출시를 위해 주행 거리는 다소 짧지만 가격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전기 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선 여러 이유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지 않는 추세이니 구매 보조금 지원도 좋지만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전기차의 수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전기차 구매 감소가 주제다 보니 전기차의 이런저런 단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도 많습니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내연기관만을 활용한 신차량 판매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에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승용차의 최대 67%까지 전기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확대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겠죠. 전기차의 판매량 감소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의 장단점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네 번째로 현재 전기차가 당면한 한계 및 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의 충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급속 충전 표준 규격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CCS1, 유럽이 CCS2, 테슬라의 독자 규격인 NACS, 일본이 차데모, 중국이 GBT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CCS1을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CCS 충전 규격은 한 개의 충전구로 급속 완속 충전이 모두 가능하며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전구를 잘 살펴보면 완속 충전기 핀과 급속 충전기의 핀이 하나의 충전 표준에 붙어있는 형태라 급속
완속 충전 시 다른 커넥터를 활용하고 이에 따라 사이즈가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NACS는 테슬라의 독자적인 충전소인 슈퍼차저에만 적용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충전 규격이 가볍고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슈퍼차저를 다른 업체의 차량에도 개방하였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또 다른 주축인 포드와 GM도 2025년부터 테슬라와 동일한 NACS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CCS1은 미국의 단상 220V에 맞게 개발된 미국 시장을 위해 채택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삼상 380V 송전 방식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방식이라 미국이 전기차 표준 충전 규격이 NACS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CCS1을 고집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의 NACS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현대차의 800V 초고속 충전이라는 이점을 테슬라 충전 방식 활용 시 제대로 누릴 수 없기도 하고 충전 방식을 통일하는 것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주는 것까지 전체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지 북미를 주요 시장으로 하는 현대차, 기아차 역시 충전 규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전기차의 충전 방식 표준 변경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전기차 급속 충전 방식의 규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전기차의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테슬라의 NACS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 규격을 무엇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2023년 7월 14일 발사한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8월 23일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달의 남극에 착륙을 성공시킨 나라는 인도가 유일합니다. 작년에 우주항공 교통 분야 콘텐츠에서 다누리호를 다루면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지구와 달의 궤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달의 궤도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까다로운데 달과 지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 착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달의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지형을 관측하기 어렵고 달이 바다와 달리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달의 표면 중에서도 상당히 착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정말 어려운 업적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인류가 이처럼 달 남극 탐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우선 달 남극에 다량의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의 남극에 정말 얼음이 존재한다면 우주에 있는 식수도 그렇고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우주 탐사선 등의 발사체 연료를 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얼음이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달의 남극은 달 밖의 우주를 뜻하는 심우주 탐사를 위한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는 반도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모두 들어보셨을 히토류 금속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히토류 개발 및 생산권을 자국이 선점하게 된다면 국제관계에서의 파워가 늘어날 테니 충분히 탐사 및 개발 가치가 있겠죠. 또 핵융합 발전이 연료가 되는 헬륨3가 달에 100만 톤 이상 묻혀있을 것이 추정되어 비록 핵융합 에너지가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달 탐사를 통해 헬륨3를 확보한다면 인류의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이번 찬드라얀 3호의 성공에 힘입어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내는 가가니안 프로젝트, 일본과 함께하는 달 남극 공동탐사 루펙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나사는 이 팀장이 작년 이 콘텐츠에서도 잠깐 말씀해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달이 남극에 유인 우주 비행선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유인 우주기지를, 달 궤도에는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착륙에 대한 목표는 2032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달 탐사의 속도가 느린 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다누리호가 여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과 함께 누리호의 2, 3차 발사도 성공한 만큼 달 탐사 및 개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노력이 필요하겠죠. 인도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 및 인류의 달 탐사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달에 착륙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각국이 달 탐사 및 개척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다누리호와 인도의 찬드라얀 3호의 임무 차이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달을 비롯해 심우주에 대한 탐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주항공 교통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주항공 교통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에 이어 오늘은 정치 사회 분야의 2024학년도 면접 대비를 위한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정치 사회 분야의 이슈이기는 하지만 너무 예민한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적 갈등 등의 소재를 면접에서 묻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이슈, 즉 사회 문제를 위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 및 사회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고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 만큼 정치 사회 분야 이슈 콘텐츠는 2편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저출산이나 지방균형 발전 등의 이슈는 작년에 다루었지만 작년을 비롯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이 콘텐츠 역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첫 번째 이슈는 늘어난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지난 8월쯤 전국이 무차별 칼부림 사태 및 칼부림 예고글로 떠들썩했고 대표적인 칼부림 사건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및 차량 돌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한 또는 앙심을 품고 일으키는 일반적인 동기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없고 일반적이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불립니다. 경찰은 칼부림 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흉악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경찰의 물리력 강화와 처벌 강화가 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칼부림 사태와 같은 다중살인 범죄들은 가해자가 순순히 경찰에 검거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범죄자가 수색에 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이후에 벌어질 일을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조현성 성격장애로 인한 망상이 범죄의 동기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소외된 청년의 분노, 고립 등에 대응하는 것이 근본적인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이상동기 범죄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범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처하여 어떠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 치료를 자의로 중단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네 번째로 정당방위 요건을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은 49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 2월이 44만 9천 명, 2022년 2월이 45만 3천 명에서 훨씬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선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로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며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고 채용 규모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경쟁률은 높아지고 긴 취업 준비 과정에 따라 청년들도 지치고 번아웃이 오게 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들이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여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함에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을 회복하는 추세가 청년층에서 가장 더디다고 합니다. 이 팀장이 2024학년도 면접에 대비하여 경영경제 분야 이슈를 소개해드리며 중국의 경제 위기 및 중국 청년 실업률에 대해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중국을 떠나 철수하고 채용 규모를 줄이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탕빙족 및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으며 대졸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졸업식 날 단체로 시체놀이를 하며 사진을 찍는 유행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희망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M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팀장이 지난해 콘텐츠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으니 이러한 청년층들이 취업 포기 및 취업난이 저출산 추세와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증가하는 사회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청년층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원인 및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두 번째로 경기 침체로 인해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층 구직이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있겠는지, 세 번째로 중국에서 탕빙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두 번째 특별자치도이자 특별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이 세 번째 특별행정구역입니다. 강원도는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산림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규제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구체적으로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10대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24,467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의 행정구역 면적인 16,828제곱킬로미터의 1.45배 수준에 달하여 강원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민간인 통제선이나 군사시설
지하철 보호구역의 변경을 자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최근 군부대의 철수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만큼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조항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산림 분야에서는 산지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농업 분야에서는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게끔 하며 여러 규제를 자유화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200여 개의 조문을 둔 것과 다르게 초기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23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단순히 명칭 변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5월 25일에는 137개 조항을 발의해 84개 조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자치 권한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수정 보완을 통해 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2024년 1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이므로 이 팀장이 작년에 콘텐츠에서 지역균형 발전 주제를 다루었던 것과 연계해서도 특별행정구역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된 사항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일반 행정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정치사회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 1편에 이어 오늘은 2편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부림 사태와 같은 지난 시간에 다룬 이슈에 더해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부실공사, 전체 사기, 10대 마약 문제와 같은 굵직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라도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을 쌓을 만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정치사회 분야의 네 번째 이슈는 부실시공 사태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9일 밤 인천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량판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단 보강근이 적용되지 않았고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추가로 누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붕괴된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보다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는 것 또한 붕괴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활용된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슬래브를 바로 지지하는 구조로 슬래브는 중력의 방향대로 힘을 받고 기둥은 반대로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종이를 나무젓가락으로 지지해 층을 쌓아 올리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이에 하중을 가하면 나무젓가락이 종이를 뚫고 나오기 쉽겠죠. 이러한 현상을 뚫림 전단이라고 칭합니다. 앞서 비유한 나무젓가락과 종이 구조를 생각했을 때 기둥이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펀칭 전단이 발생하면 기둥 주변 부위 콘크리트 슬래브는 모두 폭삭 내려앉기 때문에 한 층에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팬케이크 붕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무량판 구조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고 펀칭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 주변을 보강해 주어야 하며 그 방법이 바로 전단 보강근이 설치로 기둥이 하중을 더 잘 견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한 것인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무량판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지 않은 부실 시공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인 강남 아이파크 3성에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외벽이 일부 무너졌지만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량판 구조는 특히나 정밀하고 철저한 시공이 필요한데 건설사들이 최저가를 선호하고 빠르게 건설을 진행하려 하는 관행과 배치되어 부실 시공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무량판 구조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이 주거 건물 건설에 활용되는 벽식 구조 역시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바 있기에 해당 뉴스 역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살 아파트의 철근 누락 및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아파트 바닥 구조의 종류 및 그 장단
점, 두 번째로 무량판 구조의 단점 및 보완책, 세 번째로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 네 번째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해결책 등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 문제입니다. 이번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작년 말쯤부터 빌라왕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빌라왕이란 무자본 갭투자 등을 통해 수많은 빌라를 매입한 이후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 사기를 치는 이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방에서 살았다가 퇴거 시 이를 찾아가는 방식인데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양한 수법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전세 사기와 관련해 깡통 전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전체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건물을 일컬으며 보통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과 비슷하게 또는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한 다음 건물을 다량으로 사들이거나 해당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연합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가짜 집주인이 월세 건물에 전세를 놓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방식이 있어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가 막대하며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부동산에서 매매, 전세, 월세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최근 발생하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0대 청소년층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3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억력 및 집중력이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고 고등학생들을 속여 음료수를 먹게 한 뒤 부모님께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를 할 것이며 이를 막고 싶다면 돈을 달라는 식으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행스럽게도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한 번에 소량의 마약 성분만 섭취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해당 사건이 정확히 1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사건은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꾸준한 연예인 및 유명인들이 마약 소식 등과 더불어 이처럼 학원가와 같은 마약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일상 속 장소에서도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큰 사회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기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증가한다는 것이 꽤나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클럽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마약의 가짓수도 늘어나 자칫하면 마약에 대한 잠깐의 호기심이나 충동이 마약 범죄로 이어지기 용이해진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훨씬 마약의 중독성을 비롯한 부작용에 취약하며 특히 뇌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할 시 뇌가 거의 녹아내리는 수준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며 마약 판매 조직은 청소년들 및 마약 중독자들을 고소익을 미끼로 유인해 마약류 유통 범죄에 활용하기도 하므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의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 증가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마약이 뇌를 손상시키는 원리, 두 번째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네 번째로 최근 마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책, 네 번째로 10대 청소년에게 특히 마약이 치명적인 이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사회 이슈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정치사회 분야의 이슈를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여러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해의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적 쟁점의 경우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 토론 주제로 한두 번쯤은 꼭 다루곤 하니 특히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주제인 경우 면접에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 쉽기도 하고 의과대학 MMI 면접이나 재시문 면접에서 여러분의 논리력과 도덕성을 체크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니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 및 작년의 콘텐츠에서 다룬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동성결혼 법제화 및 비혼 출산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국내로서는 최초로 동성 부부가 출산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부부는 레즈비언 커플로 벨기에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였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자 공여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서는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비혼 여성이 국내에서 정자를 구할 수 있는 정자은행도 없어서 벨기에에서 정자 공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김규진 씨만 법적인 부모로 인정되며 혼인도 남녀의 1:1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은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김규진 씨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인 김세연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역할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처럼 동성혼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꽤 많으며 2005년 영국의 시민동반자법처럼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결합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시민결합에 대해서는 동성혼을 반대하여 시민결합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논외로 하더라도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의견과 이성 커플의 결합은 결혼으로 그리고 동성 커플의 결합은 그와 분리된 개념인 시민결합으로 인정하는 차별적 시선이 녹아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 5월에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은 기존의 가족 개념을 깨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에는 민법을 일부 개정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 속에서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 관계에서 벗어나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드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험관 및 인공수정 대상을 비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등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혼출산지원법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 및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동성혼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결혼보다 구속력이 약한 시민결합 형태의 관계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팍스 제도로 동성 커플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3이고 그중 비혼 출산 비율이 62.2%에 해당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겪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 및 비혼 출산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찬반 근거, 두 번째로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프랑스 사회에 미친 영향, 세 번째로 동성애자 부부 사이에서 탄생한 아이가 본인이 가정과 전통적인 부모 형태와의 차이에 느낄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번째로 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이 있겠습니다. 동성 커플의 아이와 관련해 또 생각해볼 만한 두 번째 쟁점은 대리모입니다. 대리모는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지칭하며 보통 대리모의 난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인공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커플 중 한 명 또는 둘 다 정자를 제공받기만 한다면 임신 능력이 있지만 게이 커플 및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어렵기에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리모나 입양이라는 방법을 택하고는 합니다. 불임 및 난임 부부 그리고 출산이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여성 혹은 부부 역시 대리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대리모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합법이 아닌 만큼 정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법적인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가 간절한 부부는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국내외에서 불법 대리모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도 대리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아이를 정말 원하는 이들에게는 대리모를 인정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가족 개념이 확대 및 재편과 관련하여 대리모를 불임 난임 부부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동성 커플 그리고 비혼 남성 및 여성에게도 허용할 것인지 등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대리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리모 수술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개 부유한 여성보다는 가난한 여성이 대리모가 될 확률이 높고 아무리 성인 간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모로 내몰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 및 출산이라는 과정을 산업화함으로써 생명, 인간, 경시 풍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겠죠. 만약 임신 과정에서 대리모와 계약을 한 커플이 이혼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동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있다면 낙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낙태를 요구했으나 대리모가 거절하고 본인이 양육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 대리모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모 출산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대리모를 합법화한다면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가 성장 후에 대리모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 쟁점은 조력 존엄사입니다. 2022년 6월 안규백 의원은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도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 소극적 안락사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취약한 상태인 임종 단계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치료 효과는 없지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한편 조력존엄사는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고 환자 자신의 의사로 조력 사망을 희망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조력존엄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된 뒤로부터 1개월 이후 환자가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의사를 표시하며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영위하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 정도가 의사 조력 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반면 조력존엄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력존엄사라는 제도가 안락사를 종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싼 병원비나 병시중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환자가 조력존엄사를 반강제적으로 선택하는 상황이 여러 발생할 것이며 고통이나 병세 악화로 판단력이 흐려져 조금만 더 투병이 고통을 버티며 나아질 수 있는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소극적 안락사의 찬반 논쟁에서도 계속 나왔던 주장이지만 존엄한 죽음보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같은 존엄한 돌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의사 조력 사망의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세 번째로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및 존엄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네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윤리적 쟁점 분야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면접 대비를 위한 바이오 기술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관련 전공은 원래도 인기가 꽤 많은 전공이기는 했지만 최근 약학대학의 학부 입시가 개방되고 K-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 되어가며 생명 관련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니 오늘의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바이오 기술뿐 아니라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이나 차세대 유전체 합성 등을 다루었던 2022년의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10가지 역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3년 3월 6일 2023년이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분야는 크게 의약품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레드바이오, 식품 종자 등 바이오 농업과 관련된 그린바이오, 에너지 소재 등 바이오 화학 및 환경 분야와 관련된 화이트바이오, 특정 분야에 국한되기보다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오 4가지로 나뉘며 작년의 콘텐츠에서는 10가지 바이오 기술을 모두 설명해드렸지만 올해는 몇 가지 기술만 추려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오 기술은 세포 영노화 기술입니다. 젊을 때의 튼튼한 신체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세포 리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아예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버리는 세포 영노화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란 단어 그대로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노화나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해 세포의 연령을 재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할 경우 체세포가 아예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전환되면서 고유의 정체성이나 기능을 잃게 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도사리고 있었는데 202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는 성숙기 단기간 재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50대 성인 피부세포를 부분 리프로그래밍하여 20대 초반의 피부세포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세포 리프로그래밍 및 부분 리프로그래밍의 정확한 메커니즘 그리고 종양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세포 영노화 기술 개발에 성공할 시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세포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퇴행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카이스트 및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시스템 생물학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PDK1이라는 영노화 단백질 타겟을 세계 최초로 발굴한 바 있습니다. 세포 영노화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노화의 기전, 두 번째로 영노화의 개념, 세 번째로 노화 방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네 번째로 유도만
반응 줄기세포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5번째로 최근 항노화나 역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오 기술은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입니다.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은 전기, 자기, 초음파 등을 통한 뇌 자극으로 뇌신경 정신질환을 완화 및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비침습이라는 단어는 당뇨 및 바이오 센서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형외과에서 레이저를 쬐는 등의 물리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에는 경두계 자기자극술, 경두계 직류자극, 미주신경자극술, 외부 3차 신경자극술 등 여러 기술이 존재하며 전류나 자기장 등을 이용하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두계 자기자극술은 자기장을 머리 표면을 통해 두개골을 통과시켜 두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 또는 억제하는 뇌자극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경우 좌측 배회측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통해 떨어진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우울증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보통 기존의 약물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임신 등으로 인해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두계 자기자극술을 비롯한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을 활용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이 우울증의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은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적되는 인지기능 저하, 브레인 포그, 더 나아가 언어장애, 뇌 손상 등의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선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뇌신경 재활을 위한 비침습적 뇌신경 및 뇌자극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이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항우울제의 기전과 두 번째로 우울증에 걸릴 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 번째로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해당 기술이 가지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로 비침습적 신경조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양육 및 대체육의 고도화입니다. 이 팀장이 지난해 환경에너지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를 다루며 배양육, 대체육의 연구도 기후테크 중 하나라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공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나는 경우 보통 배양육 및 대체육이라는 목표를 잡고는 하는데 이제는 배양육 및 대체육을 개발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단순히 육식을 대체할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만들겠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콩고기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 특유의 퍽퍽한 식감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며 특정 방법론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활용되는 시도 및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겠죠. 대체육이 일반 육류와 가장 다르다고 지적되는 핵심 포인트는 주로 맛과 식감입니다. 육류 섭취 시 느껴지는 조직감은 곡물이 치밀하게 구조화된 근섬유와 결합 조직에서 유래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이 무결정성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직화해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대체육이 조직화를 위한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압출 성형 공정이 있으며 식물성 대체육 조직화에는 고수분 압출과 저수분 압출 중 고수분 압출이 주로 사용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물과 혼합한 후 높은 압력으로 압출하면 기계적 전달력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식육과 비슷한 조직감을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신가공 기술로서 온도 상승이 빠르고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식품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하는 오미키팅 기술과 압력 정형 시스템을 접목하여 식물성 대체육의 조직감을 구현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과 식물뿌리에서 추출한 레그헤모글로빈, 비트의 색소 등을 활용해 육류의 붉은색을 내고 코코넛 오일과 카놀라유 등을 활용해 고기를 씹을 때의 식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배양육 및 대체육의 고도화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대체육과 배양육 개념이 차이를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오늘날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배양육을 생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식물성 대체육의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바이오 기술 분야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기존 계획상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서만 다룰 예정이었으나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여러 요청에 따라 초전도체 그리고 인공태양까지 다루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LK99가 상호상합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지만 LK99가 화제가 됨에 따라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팀장이 설명해드리는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태양이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태양이며 보통 태양을 모방한 핵융합 장치를 의미합니다. 지구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태양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란 원자핵들이 합쳐져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반응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 질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MC 스퀘어 공식에 따라 줄어든 질량은 매우 큰 에너지로 변한되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활용되는 핵분열 시에도 질량이 줄어들어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지만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7배에서 8배 정도의 효율을 내기도 하고 원자력 에너지보다 핵융합 에너지가 훨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활용되는데 삼중수소의 경우 리튬을 가공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둘 다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될 시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자핵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체보다도 훨씬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인 원자핵과 전자도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 정도로 태양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 해당하며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억 도가 넘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1500만 도보다 훨씬 높은 1억 도라는 초고온으로 연료를 가열해야 하는 이유는 태양의 밀도와 압력 조건이 지구에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플라즈마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온도는 30억 도인데 양자 터널링 현상에 의해 1억 도 정도만 만들어도 어느 정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1억 도의 온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1억 도라는 온도가 30억 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지만 1억 도라는 온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초고온으로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인공태양의 구현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자기 가동 방식인 토카막 스텔러레이터, 관성 가동 방식인 레이저가 있는데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스타에도 쓰이는 토카막 구조가 인공태양에 주로 활용됩니다. 토카막 방식은 핵융합로를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플라즈마가 빙빙 돌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1억 도라는 온도를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어떤 물질에도 닿지 않게 공중부양을 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 전자석을 활용했습니다. 자기장을 통해 플라즈마를 띄워놓겠다는 발상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자석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켰더니 저항으로 인해 열이 너무 발생하여 자기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항이 적은 초전도 자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K스타는 나이오비움 주석합금의 초전도 자석을 이용했으며 300주 구동을 목표로 핵융합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전 세계의 연구 중에서도 선진적인 수준입니다. 인공태양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핵융합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플라즈마 상태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핵융합과 핵분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에 활용된 토카막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핵융합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초전도체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을 강타한 키워드는 LK99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성과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발열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생기지 않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마이스너 효과로 인해 자석 위에서 둥둥 떠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영화 아바타의 할렐루야 산이 떠다니는 것이 이러한 초전도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성만 있고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도체 또는 바일 금속이라 하며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나타내야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태양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K스타에도 초전도 자석이 활용된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초전도 자석이 강력한 자기장은 인공태양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는 금속을 절대 0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냉각해야 금속이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액체 헬륨 등을 활용해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K스타 역시 마이너스 269도 정도를 유지해야 초전도 자석의 전기 저항이 사라지고요. 그런데 헬륨은 원소 중 가장 가벼워 대기 중에서 추출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헬륨을 초저온으로 유지하는 기술도 일부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헬륨을 구하기도 어렵고 장치도 복잡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냉각에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액체 헬륨보다 훨씬 구하기 쉽고 가격도 싼 액체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온도 정도로만 높아져도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해드린 저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BCS 이론이 있으며 BCS 이론의 핵심인 쿠퍼쌍의 개념을 간단히 다루어 보자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두 전자가 쿠퍼쌍을 이루어 안정화되며 격자와 충돌하지 않아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켈빈
100켈빈 부근이 아니라 100켈빈처럼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고온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서 고온 초전도체는 특정한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하고 찾아내는 정도가 다입니다.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만들어진다면 해당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압력을 높여 임계 온도를 올리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엘레베츠 연구팀은 란타늄 하이드라이드를 활용해 영하 13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활용된 압력은 170기가파스칼로 상용화하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되고 실현될 시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금 설명해드린 핵융합 발전에서 냉각에 들어가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또 전기 저항이 없다는 초전도체의 특성상 기존의 구리 도선을 활용해 전기를 수송할 때 일부 발생했던 전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충전이 필요한 장치들에 있어 충전 속도나 효율이 증대될 것입니다.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떠 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기부상 열차 역시 발달할 것이 전망됩니다. 또 MRI 원리를 탐구해보신 수험생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현재 MRI에서는 초전도 자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성을 구현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MRI 촬영의 가격이 비싼 편인데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찾을 수 있다면 MRI가 좀 더 보편화될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초전도체의 매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초전도체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여야 초전도성을 보여주는 물질이 대다수인지라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고 정말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다양한 미래 기술이 발전해 가속이 붙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초전도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상온 초전도체의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번째로 현재 초전도체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환경에너지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